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은 1차 때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이 방침은 제한된 예산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고액 자산가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기준을 보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원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예금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 시 가구별 특성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각 가구의 특성에 맞는 특례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1차 때 제기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적어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소득 대비 생활비 부담은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 가구나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높게 나오지만 실제 가구당 소득은 그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더욱 공정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90% 선별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차감되는데 이 금액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사용처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의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소비 쿠폰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이 제한이 풀립니다. 이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같은 대표적인 지역생협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살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살림은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전국에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출 규모가 커서 소비 쿠폰 사용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한살림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해서 친환경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레생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레생협은 지역 농민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쿱 생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쿱은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도 취급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이런 생협들에서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1차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야 합니다. 1차 소비 쿠폰의 신청 마감일이 오는 9월 12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까지 모든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민생회복지원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관련 사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 쿠폰 관련 내용을 사칭한 악성 스팸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문자들은 주로 불법 도박 사이트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목적으로 발송됩니다. 대표적인 사기 문자의 예를 보면 민생회복 쿠폰 도착 안내라는 제목으로 지금 받으러 가기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사이트 주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이나 광복절 특별사면 같은 그럴듯한 제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절대로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기 문자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돈을 송금한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주부 김모 씨는 민생회복 쿠폰 추가 지급이라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했다가 가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0대 남성이 정부 지원금 관련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예금을 모두 인출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정부 기관에서는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무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소비 쿠폰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식 누리집이나 공식 앱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팸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많아질수록 사기범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의 경제적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민의 90%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가정하면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 쿠폰은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가게,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차 소비 쿠폰 지급 때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가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1차 소비 쿠폰 지급 기간 동안 평소보다
30% 이상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가족 단위 고객들이 소비 쿠폰을 사용해서 치킨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 씨도 소비 쿠폰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쿠폰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용처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역생협에서의 사용이 가능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곳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커집니다. 또한 소비 쿠폰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대부분의 소비 쿠폰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나 온라인 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 확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70세 할머니인 정모 씨는 손자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에 소비 쿠폰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몇 번 사용해 보니 익숙해졌고 이제는 다른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 쿠폰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의 사용 기간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보통 소비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쿠폰을 받은 후에는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하고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차 소비 쿠폰 때 실제로 사용 기간을 놓쳐서 쿠폰이 소멸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이나 쿠폰 사용을 깜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쿠폰을 받자마자 사용 계획을 세우고 일정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쿠폰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현금으로 환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쿠폰이 취소될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불법 거래가 시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이런 거래에 참여하면 쿠폰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런 거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 기준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원이라는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준이 너무 높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아파트도 시세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현금 자산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만 늘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연간 2천만 원의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려면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2% 금리로 계산하면 10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어야 연간 2천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준이 너무 복잡하거나 애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가구 원수 대비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겉보기에는 소득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아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이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총 소득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구원 수가 많아서 1인당 소득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반영할지가 관건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비교적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기존 데이터가 있어서 별도의 신고나 조사 절차 없이도 선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입자 구분이나 부양 가족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고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 가족이 많으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수 있고 업종에 따라서 소득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건강보험료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소득 변화가 큰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역생협에서의 소비 쿠폰 사용 확대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소비자들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같은 생협들은 친환경 농산물과 무첨가, 가공식품 등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농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생협들은 대부분 지역 농민들과 직거래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소비 쿠폰 사용이 늘어나면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생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소비 쿠폰 사용으로 이런 제품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생협들은 지역 밀착형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내 자금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달리 이익이 지역에 머무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제한이 풀리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생협들도 소비 쿠폰 사용처가 되는 반면 비슷한 규모의 일반 업체들은 여전히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 쿠폰 제도의 근본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다양한 업종 간의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의 90%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예산의 재배정이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 쿠폰의 실제 사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 때 일부 쿠폰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이번에는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용 방법을 더욱 간편하게 만드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처를 확대해서 실생활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 쿠폰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소비 쿠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할 수 있어서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소비 쿠폰 관련 사기 수법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고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먼저 상의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소비 쿠폰 제도가 어떻게 발전할지도 관심사입니다. 1차와 2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더욱 편리한 지급 및 사용 시스템이 구축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비 쿠폰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용 패턴 분석 등 새로운 기술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소비 쿠폰 제도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각국이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시행했는데 우리나라의 소비 쿠폰 제도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급 시스템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 등이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는데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소비 쿠폰 방식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현금 지원을 했지만 일부가 저축으로 돌아가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제품 구매에 사용되는 등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 쿠폰은 사용처 제한을 통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소비 쿠폰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책 역량과 디지털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쿠폰 제도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선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쿠폰 사용 기간 동안에는 소비가 늘어나지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 패턴의 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받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던 소비를 쿠폰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추가 소비 효과는 지급 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식료품비로 30만 원을 쓰던 가정이 10만 원 소비 쿠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이 쿠폰을 모두 식료품 구매에 사용한다면 실제로는 현금 지출이 1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경우 추가 소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비 쿠폰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가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쿠폰 금액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비 쿠폰 지급 시기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번 2차 지급 시기인 9월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 명절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석에는 차례상 준비, 선물 구매, 성묘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데 소비 쿠폰이 이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9월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용품 구매, 새 옷 구매 등의 수요가 있어서 소비 쿠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기적절한 지급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 쿠폰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비 쿠폰의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침체된 일부 지방 도시의 경우 소비 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 활동이 활발한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역별 차이도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업처럼 일상 소비와 직결된 업종에서는 소비 쿠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고가의 내구재를 판매하는 업종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일상 지출을 절약한 사람들이 그 여유 자금으로 다른 큰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책의 진정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제도의 발전 방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비 이력, 소득 수준,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소비 패턴을 너무 자세히 분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국제적 경제 상황도 소비 쿠폰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쿠폰은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할 때 내수가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쿠폰은 이런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 쿠폰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 지원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도 가능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 제도의 교육적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디지털 소비 쿠폰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결제나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소비 쿠폰 사용을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디지털 서비스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할아버지인 김모 씨는 손자의 도움으로 소비 쿠폰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몇 번 사용해 보니 편리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모바일 뱅킹이나 택시 앱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 쿠폰이 디지털 포용성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소비 쿠폰 제도를 통해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현금 결제만 받던 작은 가게들도 소비 쿠폰 사용을 위해 디지털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것이 다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소비 쿠폰 때문에 처음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할 것 같아서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간단했고, 이제는 젊은 손님들이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매출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디지털 소비 쿠폰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종이 쿠폰이나 상품권과 달리 인쇄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이 없습니다. 또한 분실이나 훼손 위험도 적어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량 인쇄와 배송을 위한 물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종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인쇄비, 포장비, 배송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디지털 쿠폰은 이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절약된 비용을 실제 지원 금액에 더 많이 투입할 수 있어서 정책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디지털 쿠폰이 유리합니다. 종이 쿠폰의 경우 위조나 변조 위험이 있지만 디지털 쿠폰은 암호화 기술을 통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이력이 모두 기록되어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격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디지털 쿠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대안적 지급 방법도 마련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농촌이나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농협이나 우체국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지급 금액과 사용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 증가율, 소상공인 매출 변화, 고용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 등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효과도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효과가 큰 부분은 더욱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의 만족도와 의견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쿠폰을 받고 사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등을 파악해서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1차 소비 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사용 방법도 비교적 간편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선 사항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용처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사용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신청 방법이 더 간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의견들을 2차 지급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 쿠폰 제도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